잘 지냈니? 오늘은 이제 18차시 들어가야겠어요. 저번에 17차시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냐를 잠깐 생각해 보자. 자, 17차시 제목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중에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여기서 다뤄주는 대표적 자원은 에너지 자원이었지.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얘기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생산량은 어느 나라가 많고 또 어느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가 또는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그렇게 살펴본 가운데 이 자원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등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좀 재밌어요. 각 나라들이 이 자원 갖고 싸움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짧게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조금 더 집중해 갖고 물론 지금 여기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 30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 일단 교과서 준비해야지. 그래, 교과서 28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똑똑한 친구들은 벌써 준비되어 있지. 자, 다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수업 들어갑니다. 282쪽 책 내용을 우선 살짝 보도록 하겠어요. 세계 지도가 이런 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 근처에 써 있는 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지난 시간에 열심히 얘기했던 에너지 자원입니다. 화석연료예요. 주요 에너지 자원은 지역적으로 편제해 있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들의 특징을 갖다가 공부했었죠. 자원의 특징. 거기에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걸 갖다 우리는 편제성이라고 얘기했죠. 또 하나의 특징이 매장량 한정되어 있다. 무슨 성? 유한성. 책에는 안 써 있지만 같이 하나 우리가 더 공부했었죠. 자원은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화한다. 무슨 성? 그래요. 가변성.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자원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지역 간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대표적 갈등 지역을 이 지도에 표현해 줬어요. 우리 이 지도에 있는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스피해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카스피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조금 진하게 표현할까요? 요 별표 있는 요 자리. 요 자리에는 여러 나라가 있어요. 사실 러시아가 개방 정책을 쓰기 이전에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요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이게 러시아에 해당되는 나라였어요. 이렇게 러시아적이 넓었어. 그런데 그 가운데 여기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여기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작은 나라가 세 나라나 있어요. 너희들 책에는 아제르바이잔만 나와 있지만 거기 아르메니아라든가 조지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러나 조지아는 페르시아만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페르시아만 남쪽을 전체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는 선생님이 여기에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죠. 자, 지금의 러시아는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근데 이 자리가 사실은 지금은 아제르바이잔에 속해져 있지만 구소련 시절, 소비에트 연방 시절 소련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나가는 바쿠라고 불러주는 도시 주변이 석유가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바로 이 지역은 지금은 아제르바이잔에 속하지만 그 주변 전체 다가
석유가 지금 많이 매장되어 있고 석유 생산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카스피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카스피해를 어떤 나라가 얼마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카스피해에 대한 이 영해권에 따라서 바닷속에 있는 유전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국가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싸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러시아가 욕심을 많이 내죠. 그 다음은 아부무사 섬입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그 사이에 있는 바다가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 이름은 페르시아 만이죠. 걸프 이렇게도 표현해준다. 걸프란 말이 사실은 그냥 그대로 만이죠. 요구의 입구 지역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 그 호르무즈 해협에 섬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섬의 이름이 아부무사 섬입니다. 저 섬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길목을 차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유전지대 및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요 아부무사 섬을 누가 차지하느냐. 지금은 실효적 가치는 실제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란인데 전통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토국이 차지했던 그런 섬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하죠. 이란은 줄까 안 줄까? 안 주죠. 그래서 갈등입니다. 다음은 오리노코 강 유역입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애들한테는 이름이고 세계지리에서는 꽤 유명한 강 이름이에요. 그래갖고 이곳에 살고 있는 오리는 코가 없다. 그렇게 애들한테 암기토록 했어요. 오리, 노코. 고등학교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죠. 자, 이 오리노코 강 유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유전인과 동시에 단일 유전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유전이에요. 거기에 오리노코 강 유역이 있어요. 오리노코 강 유역 대부분은 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그런데 이 나라가 경제가 그렇게 발달한 나라가 아니야. 그 많은 유전을 대신 해준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세계 대석유 재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메이저라고 불러주는 건데 그 메이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엑슨모빌 같은 회사들입니다. 텍사코 이런 회사도 있죠. 물론 유럽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그런 쉐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메이저가 여기 석유를 캐줬던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베네수엘라에 새롭게 근래에 정권을 잡은 차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걸 국유화를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메이저들은 애당초 개혁과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조약을 맺기도 하고 계약을 맺은 가운데 그게 잘 이행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메이저들은 미국 국적의 메이저들이고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에서는 그 메이저와 싸우니까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갈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유전 국유화는 그 차베스 정권이 실시한 것 중에 하나죠. 지금도 계속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남아메리카. 여기에 있는 나라가 이게 아르헨티나입니다. 요 아르헨티나 바로 앞에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 국적이 영국이야. 아르헨티나가 보기에는 이거 누가 봐도 아르헨티나 섬이래야 되는데 영국이 대영 제국을 개척하는 그 가운데 이 섬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국의 섬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아르헨티나가 강제로 영국 덤비려면 덤벼봐. 그러면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영국에 그냥 비행기들 전투함도 이런 것도 쫙 떠갖고 온 거죠. 그래서 대포 몇 번 쐈더니 아르헨티나가 아이고 죽겠다 하고서 겁먹고 지금 다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섬인데 이 섬에서도 새롭게 유전이 개발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늘 배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이 포클랜드 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전쟁은 1982년도에 있었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그 다음 거 보도록 하죠. 동중국해입니다. 동중국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중국이 있고 여기 타이완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죠. 일본의 오키나와와 타이완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원래 일본 애들은 이걸 먼저 점령해 놓고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도 여긴 뺏기지 않았어요. 거길 센가쿠 열도라고 불러줬었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니까 중국이나 또는 타이완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원래 얘네 섬이 아니야. 중국이나 대만의 섬이라고 여긴 거죠. 그래갖고 그곳에 대해서 원상복해라. 이건 우리 땅이다. 라고 갈등을 영토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이 동중국해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다오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마침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갈등 계속 이어질 겁니다. 중국의 욕심은 또 대단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름은 남중국해지만 중국에서는 거리가 제일 먼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먼저 차지하려고 그냥 모래섬 아니면 지하에 좀 깊숙한 해수면 좀 깊은 곳에 그냥 말뚝을 박고 거기다가 지네 흙 갖다 붓고 새롭게 섬 만든 다음에 우리 땅 이렇게 외치는 곳들이 두 군데나 있어요. 하나가 중국 조금 가까이 베트남과 그 사이에 있는 시사군도라고 불러주는 곳입니다. 그 시사군도, 그러니까 여기는 별표로 하나 했지만 요 위쪽에 별표가 하나 있는 거고 요 아래쪽 필리핀 근처에 별표가 하나 있고 이렇게 사실은 여긴 둘로 나눠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시사군도는 파라셀 제도라고도 불러주고 베트남에서는 호황사라고 불러줘요. 베트남과 가장 큰 영토 분쟁이 있는 곳인데 이곳도 석유와 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국은 더 멀리 이 아래 난사군도까지 자기네 영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프레틀리라고 불러주는 곳인데 베트남에서는 찌엉사라고 불러주는 그런 섬들이 여러 개 있는 거의 이거는 무인도의 모래섬들이 조금 있는 곳인데 이 지역도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기니만입니다. 기니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 여기 있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석유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 너는 전에 수행평가 때 불렀던 나라,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아래쪽에 가봉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콩고가 있고요. 적도 기니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좀 커 보이는 그 아래에 있는 나라. 자, 니네 지도축에서 같이 봐줘야 돼요. 자, 교과서에서. 요게 바로 앙골라입니다. 그 앞에는 조그만 섬나라도 하나 있어요. 상투메 프렌시페라고 불러주는 조그만 섬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도 여기에 같이. 요게 기니만이에요, 여기가. 옛날에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많이 잡아간 곳, 노예 해안. 코끼리의 상아를 많이 갖고 간 곳, 상아해안, 황금을 많이 갖고 간 곳, 황금해안 이렇게 불러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금 유전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을 갖고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교과서로 들어와서 자료 1입니다. 자원민족주의가 나오고 있죠. 자원민족주의란 뜻이 그 아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같이 밑줄 그으면서 보세요. 특정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 합심해서 자원의 생산과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 자국의 이익. 이런 걸 팔아서 돈을 모으죠. 이걸 갖다가 자국의 무엇에 사용한다? 경제 발전에 사용한다. 여기에 기본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혹자는 자원의 무기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이해가 1960년에 주요 산유국들이 특히 먼저 5나라가 결성을 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를 만들었죠. 석유 수출국 기구입니다. 에서 표출되었다. 석유 수출국 기구는 1973년과 79년 원유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석유 가격을 인상해 그로 인해서 돈을 벌지만 세계 경제는 대파동,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일 쇼크라고도 불러줍니다. 최근에는 천연가스, 철광석, 쌀 같은 것들도 이와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옆에 마침 국제 원유 가격의 변화가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몇 달러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저 바닥 이렇게 있죠. 요 1970년까지는 3달러밖에 안 했어, 배럴당. 그게 40달러까지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10배 이상 확 올라간 거야. 세계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첫 번째가 1차 석유 파동 1973년이고요. 2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위기, 그게 1979년입니다. 그때 10배 이상 확 올라갔죠. 그 다음 어느 정도 안정기를 겪다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함께 2010년에 유례없이 100달러 이상 석유 가격이,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랍의 봄 촉발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된다. 아랍의 봄. 이것은 북부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맨 처음에 시작된 겁니다. 제스민 혁명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때 시작된 것이 그 옆에 있는 나라, 리비아 쪽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때 또 리비아에는 유명한 군인이 정치가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카다피입니다. 그래서 자신 나라에 있던 웬만한 외국 기업을 갖다가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세계적 갈등으로 등장하게 되죠. 결국 카다피는 나중에 암살당해서 죽은 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안정되면서 이제 석유 가격은 다시 내려왔죠. 요즘엔 석유 가격이 이렇게 100달러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며칠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 석유 가격은 세계 3대 석유 시장에서 결정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미국의 석유 텍사스 시장입니다. 텍사스의 석유 시장입니다. 그걸 WTI라고 불러주는데 거기와 또 하나의 시장은 유럽 시장입니다. 북해가 엄청나게 석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한 기름을 갖다가 브렌트유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 브렌트유 가격과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역, 페르시아만 안에 있는 산유국들, 뭐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의 석유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두바이 석유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세 군데를 다 찾아봤더니 배럴당 40달러 조금 넘고 50달러 좀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완성시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이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다. 2020년. 여러분들이 그래프 완성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자료인은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자원 공급을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우크라이나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느냐? 아까 이 지도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우크라이나야. 러시아의 서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서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온 천연가스라든가 석유를 많이 수입해 오는데 이렇게 수입해 온 것. 이걸 갖고 우크라이나가 사정이 안 좋으면 좀 늦게 갚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러시아가 압박을 하는 거죠. 버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가스라든가 석유의 수송로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소박하게 저항을 하는 거죠. 우리 이거 수송로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의 심각한 자원을 밑바탕으로 하는 그런 갈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제목을 자원 수송로 갈등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원 수송로로 인한 갈등이다. 어디와 어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옆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83쪽이에요. 다음, 대단히 또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북극해입니다. 자, 북극해를 갖고 한번 우리 공부해보죠. 북극해는 가운데가 전체가 바다예요. 그리고 주변이 육지로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뭐 베링 해협이라든가 대서양의 북부라든가 이런 것이 뚫려 있지만 대부분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형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중해라고 불러져요. 땅 가운데 있는 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줍니다. 겨울엔 전부 얼어버리죠.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에 여러분들 그 책의 지도에 빗금 친 것처럼 이 빨간 빗금처럼 이 자리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지금 예측되고 있는 거예요. 자, 책에 한번 보죠. 두 번째 줄 보니까 북극해는 지구 전체 원유 매장량의 13%, 천연가스 매장량의 무려 30% 이렇게 매장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노려볼 만한 그런 곳이죠. 이 지역 중에 북극해 안에 사람들이 사는 가장 대표적인 최북극에 가까운 섬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그 지도에서 노르웨이 자 바로 위에 있는 섬. 당연히 국적은 노르웨이의 섬이야. 섬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큰 섬이 스피츠베르겐이고요. 이 섬 전체를 우리는 스발바르 제도라고 얘기해 줍니다. 발음 잘해야 돼요. 강하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스발바르 제도.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여기 우리나라 북극해 과학기지가 있어요. 북극과학기지가. 이름은? 이름. 남극은 우리 잘 알지. 세종과학기지. 여기. 조선시대 후기에 가장 대표적인 실학자. 이름 땄죠. 그래. 대답하네? 그래요. 다산과학기지. 그 과학기지가 바로 이 섬,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지역을 우리나라도 연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여기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주장하는 나라는 거기 쭉 다 나와 있는 나라입니다. 한번 쭉 살펴볼까요? 먼저 덴마크가 여기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린란드를 지금 덴마크가 영토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권을 주려고 그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자원에 대해서는 덴마크가 아무리 자치권을 좀 줘도 전부 덴마크 국가가 관리하겠죠. 그린란드지요. 다음 여기에 캐나다지요. 자, 여기 전에 인구 적은 곳으로 얘기됐던 미국의 러시아에서 딴 산, 러시아에서 사온 땅, 그래요. 알래스카. 다음 러시아의 시베리아 전체 엄청나게 넓게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노르웨이, 여기에 핀란드가 살짝 다른데 핀란드가 영향을 행사할 정도로 그렇게 넓은 면적이 면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좀 더 아래쪽에는 아이슬란드가 있고 저 아래 영국이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북극에 대한 그런 자원 영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 겪고 있는 지역이 북극해다. 이제 마지막 자료. 자원 갈등의 해결 방안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서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왜?
어쩔 수 없이 얘는 언젠가는 그렇지. 고갈됩니다. 유한성 고갈되죠. 고갈되기 때문에 그 고갈되는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맨 아래 사진 3개로 설명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봅니다.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인류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지금 위협하고 있는 모습 계속 봤습니다. 자원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구촌 구성원 모두 노력 필요하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부족한 국가는 경제 협력을 통해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이웃한 국가끼리 자원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공동으로 자원을 보존,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국가 간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화석연료처럼 재생 불가능한 고갈 자원은 유한성을 갖고 있는 자원은 바로 밑줄 그어놓죠. 신재생 에너지 개발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을 얘기해. 둘로 구분해서 보통 얘기를 했죠. 신에너지 어디다 써줄까요? 여기다 써줄까요? 신에너지 대표적인 게 연료전지. 문제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상식 차원에서 알아둔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알아보죠. 석탄, 액화가스, 그리고 요즘 뜨고 있죠. 수소에너지. 이게 신에너지야.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기존에 있는 에너지를 다시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얘를 열심히 이용해야 된다 그러죠. 태양열과 태양광, 태양에너지입니다. 다음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이런 데서 충분히 에너지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요즘 많이 개발하고 있는 풍력 또는 수력 또는 바다의 힘이죠. 해양 에너지. 파도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 에너지. 대충 다 봤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그 아래 사진 3개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미국 네바다주 태양광 에너지. 네바다주는 상당히 건조한 곳입니다. 이 사막 지역은 이 태양 에너지를 잘 이용하는 게 상당히 좋죠. 다음 덴마크의 풍력 공원이 나와 있는데 풍력 에너지죠. 뭐 고원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바람이 센 곳, 1년 내내 같은 바람이 꽤 강하게 부는 곳, 이런 곳들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슬란드의 지열 발전소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해령의 제일 북쪽에 있는 그런 섬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빨리 늘어나고 있대요. 거기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화산이 많이 생기고 지진도 꽤 생기고 뭐 그런 지역인데 바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거야. 땅속의 열을 이용해갖고 그 나라의 웬만한 난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사용하고 있고 그 아래는 그 해수욕장을 이런 지열과 관련시켜서 굉장히 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노천 해수욕장을 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런 자료를 이용하고 앞에 내용을 봐갖고 그 아래 이제 질문 2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원 일상과 같은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이 특징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편재성과 유한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국가의 경제발전과 관련시켜 설명해보자. 일단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경제발전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안타깝죠. 자원이라도 좀 많았어.
저 만주를 그냥 갖고 있었으면 좀 괜찮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그 스시마 섬이라도 우리가 딱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조상님들은 너무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 여하간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원 민족주의 이런 거로 인해서 부를 축적해 경제 발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원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는 논설문을 작성해 보자인데, 논설문 작성은 생략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서 결국 자원의 특징 중에 하나인 유한성, 고갈, 결국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가면은 좋은 논설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시험범위예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것도 시험이 몇 문제 나왔어. 자, 유튜브에도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 너희들 필요하면 잠깐 돌아다니면서 봐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범위고, 다음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진짜 여러분과 대면 수업을 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